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다음 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읍명동 단위 이동량과 누적 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 뒤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에도 효능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도 오미크론 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직간 접촉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 세계 1,49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계 인구 500명 가운데 1명꼴로 목숨을 잃은 건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는 미국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온 국민이 이뤄낸 방역 성과를 근거 없이 스스로 폄훼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GPS도 통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컸던 교량 하부나 송전철탑의 안전점검에 드론과 AI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일으키는 강한 바람도 견디며 자율 운행을 하는 드론이 결함을 정밀 측정하면 AI가 결과를 분석하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엔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포스는 수학자들이 분석한 코로나19 전망 연구를 모아 발표한 유행 예측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 분석연구팀장은 현재 읍면동 단위 이동량과 누적 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 뒤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전파율이 20% 증가해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까지 올라가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뒤 24,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며 그동안 인내해준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믿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방역에는 정쟁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수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행으로 지금은 우리가 일상 회복에 가까이 다가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한마음으로 참여해서 이룬 이 방역의 성과를 근거도 없이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지구적, 아니 인류사적 위기 앞에서 이런 놀라운 연대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 왔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방역인 만큼 정쟁이 끼어들 여지는 한 틈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에도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국내에 유행하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이 충분한 수준에 올라서면서 정부가 백신의 효율적 활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국내 접종에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백신 회사들이 변이에 적합하도록 백신을 개량할 가능성에 따라 기존에 맺은 물량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급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공여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1억 9,600만 회분, 올해 9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혈전 부작용 위험을 이유로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FDA는 얀센 백신 접종자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추가 접종이 어려운 성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2주 내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살펴본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드물게 보고되는 부작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안전을 이유로 얀센보다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우선 선택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년 동안 1,49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산했습니다. 세계 인구 500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미국은 사망자 수가 세계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세계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미국. 급속히 늘어난 주검을 매장 대신 화장으로 부랴부랴 처리하고 있습니다. For a lot of families, honestly, it was sort of their only choice. I mean, most of these deaths people were not prepared for. Didn't have the, I'd say, financially to prepare for a burial. It's obviously very expensive.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등 미주 지역과 아프리카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9만 3,033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에선 확진자가 감소했지만 아프리카는 31%, 미주 지역은 13% 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의 보건당국은 최근 자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독일이 55만 8,958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38만 455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휩쓸고 간 지난 2020년과 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490만 명인 것으로 WHO가 추산했습니다. Most of the excess deaths, that's 84%, are concentrated in Southeast Asia, Europe, and the Americas.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500명 중 대략 1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YTN 종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엔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가천대의대 엄중식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기준으로 신규 환자가 2만 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2월 4일 이후 13주 만입니다. 확진 규모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줄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한 안정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주 평균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한 안정기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안정기는 확실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요.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팀장이 일주일 뒤에는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빠르면은 다음 주 중에 10,000명 이하의 환자가 확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예측에 의하면은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가야 10,0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확진된 환자만큼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인 감염자 수의 감소는 6월 초 중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숨은 감염자의 수까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려면 6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현 정부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 회복이 늦었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종감염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성공한 방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얼마나 덜 피해를 입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피해를 덜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성공한 방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현 정부와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책,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지난 델타 변이 유행이 있었던 올 1월까지는 24개월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그 방역 체계를 가동을 하면서 네. 아주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현저히 낮은 그런 희생자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해 왔고요. 그런데 2월부터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부터는 방역을 완화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1월 이후에 1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그리고 1,7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 중에 한 30% 이상이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면은 2년 동안 잘 유지해왔던 방역을 지난 3개월 동안 네. 많은 점수를 좀 깎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남아공과 미국 등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유행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규 변이가 방역 조치 해제와 맞물려서 재유행을 이끌 위험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남아공에서 유행하는 변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BA2 12.1이라고 하는 네. 하위 변이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면은 사실 지금과 같이 그 국제 간의 그 이동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변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고 예. 지금처럼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변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일부 그 유행 예측을 하는 분들은 여름 지나면서 조금 그 큰 유행,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미크론 유행처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감소 추세가 아니라 다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는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신규 변이에 대한 우려가 아직 여전한데 때문에 PCR 위주의 검사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유병률이라고 해서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신속항원 검사의 유용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PCR 검사 역량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한 시점을 잡아서 PCR을 다시 확진 검사 체계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돼야지만 PCR 검체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좀 더 정확히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 완치자는 18개월 이내에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해외에서는 완치자도 백신을 2번은 맞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완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국내 연구 결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4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너무 숫자가 좀 적은 단점이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백신에 대한 그 면역 회피 능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 조금 더 대규모의 연구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치된 이후의 백신 접종 전략은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까지 백신 접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 2회 접종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3차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4차 접종 1회만 지금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기준에 맞춰서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완치자들의 백신 선택 여부는 앞으로 해외 사례나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은 마스크 착용 해제 후 처음 맞는 주말입니다. 지난 어린이날에 이어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다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텐데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이동량이나 또는 접촉량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4주 정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봐야 되겠는데요. 이 시점이 5월 10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간 중에 유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은 안정적인 그런 감소를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정체되거나 다시 늘어난다면 다시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의대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량이나 송전 철탑 등 철도 시설물은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지만 사람이 직접 하기엔 어렵고 사고 위험도 큰데요.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무인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철도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취재의 양회영 기자입니다. 드론이 철도 교량 가까이로 천천히 날아갑니다. 교량 상판은 물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교량 하부와 교각까지 꼼꼼히 촬영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철도 시설물 안전 점검 자동화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드론 비행까지 무인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복합 항법 시스템을 적용해 GPS 신호가 없는 교량 하부에서도 스스로 충돌을 피하며 자율 비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오가는 교량과 달리 철도 교량은 강한 열차풍으로 그동안 드론 운영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개발한 드론은 초속 8m의 돌풍에도 끄떡없고 전자파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손상 감지 소프트웨어로 전송되는데 인공지능이 교량의 손상 종류를 분류하고 크기와 위치도 정확하게 분석해 3차원 지도에 표시합니다. 기초적인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드론에서 보내온 여러 가지 사진들을 비교 검토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시설물의 손상을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개발한 시스템은 이동형 지상 관제국 차량에서 운용할 수 있어 어디서든 쉽게 교량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500m 되는 교량을 점검하는데 기존에는 육안에 의존해 24시간 정도 걸렸지만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무인으로 7시간이면 점검을 마칠 수 있어 점검 시간이 71% 줄어듭니다. 우리 철도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이 노후화된 시설물을 우리 완전 자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내년 6월까지 전국 철도 시설물 10곳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실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직원 교육과 매뉴얼 작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교량 점검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오는 6월 2차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의 심장은 75톤급 엔진입니다.
영하 180도 극저온의 액체 산소와 연소 때 발생하는 3,300도의 열을 모두 견딜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민간 기업에서 이 엔진을 제작했는데 내년 3차 발사를 위한 엔진까지 모든 엔진이 출하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수증기와 함께 강력한 화염을 내뿜는 로켓 엔진.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75톤 엔진입니다. 4개의 75톤 엔진을 묶으면 300톤급 추력을 내는 누리호 1단이 되고 2단에는 1개의 엔진이 자리 잡습니다. 엔진 성능 시험과 지난해 1차 발사, 그리고 오는 6월 15일과 내년으로 예정된 이 3차 발사까지 모두 34개의 엔진이 사용됩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처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시험을 하고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해왔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체 로켓 엔진을 설계, 제작, 시험을 다 마쳤고요. 제작을 맡은 민간 기업에서 마지막 누리호 75톤 엔진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3차 발사 이후 누리호 엔진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차례 더 발사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엔진 개발도 시작됩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달 탐사선을 보내는 수준 정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더 좀 성능이 뛰어난 그 계량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핵심 기술 75톤급 엔진. 한국형 엔진의 첫 완성 사례로 달을 넘어 행성 탐사까지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1000여 자리에 있는 은하 중 하나에서 초신성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강원도 화천 조경철 천문대 소속 송정우 연구원은 지난 2일 밤 1000여 자리에 있는 은하에서 발생한 초신성 촬영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신성은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로 별이 폭발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는 현상이며 그 밝기가 평소의 수억 배에 이르렀다가 낮아집니다. 조경철 천문대는 천문학적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보고 초신성 폭발의 밝기 변화 등 후속 관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 네. 그렇죠. 게다가 실외 마스크도 해제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야외 활동하기에 굉장히 더없이 좋은 날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월을 우리가 야외 활동이 하기 좋은 날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온도인데요. 네. 우리 몸은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으면 더위를 20도를 아래로 내려가면 쌀쌀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에서는 춥지도 덥지도 않다는 건데 5월 평균 기온이 바로 20도에서 25도 사이를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적절한 날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5월에 야외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는데 바로 꽃가루입니다. 이 5월은 나무꽃이 피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예. 이 나무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이때 만들어진 꽃가루가 다른 꽃에 이르러서 수분과 수정 과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겁니다. 예. 뭐 흔히 이제 자작나무와 참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은 물론이고요. 소나무 화분도 5월에 굉장히 꽃가루를 많이 날려서 노란 송진가루를 보기도 할 거예요. 예. 이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도 1년 중 5월이 가장 높은데 그만큼 야외 활동 시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꽃가루가 직접 피부나 눈에 닿지 않게 해야 하고요. 또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의 경우라면 꽃가루 농도가 높은 시간이 새벽에서 오전까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모로 아직까지는 밖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이었죠.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장관으로 지목된 이종호 후보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예. 이 반도체 크기를 초소형으로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고 또 전력 효율을 개선한 벌크 핀펫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건데 이 기술이 현재 삼성전자나 인텔 등이 채택한
업계 표준 기술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술의 특허 이익을 두고 국내 특허권을 가진 카이스트가 이종호 후보자로부터 해외 특허권을 양도받은 KRP라는 회사와 수백억 대 소송 중인 건데요. 네, 이 민주당은 그 카이스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만큼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해충돌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학회 참석 때 아내와 아들을 동반했던 아빠 찬스 의혹도 있었고 또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종호 후보자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특허에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만 내가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세무 지식이 없었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지 못했다면서 당시에 법무사에게 일임해서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인사 검증을 철저하게 이어가던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요. 청문회 종료 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적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 9명 중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건 이종호 후보자를 포함해서 단 3명뿐입니다. 예. 네. 자, 이어서 3위 소식도 새 정부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사실 지금 현재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밝혔잖아요. 네. 이번에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원전이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원전을 친환경으로 보고 원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유럽연합 EU도 지난 2월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로 포함시켰던 일이 있었는데요. EU는 당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달아서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네. 이때 단 조건이 뭐냐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또 2050년부터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을 다룬 겁니다. 예. 인수위도 EU의 사례를 들면서 오는 8월까지는 우리도 그 원전을 K 녹색 분류 체계에 넣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EU처럼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2050년 안에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학계나 이제 현장 지역 분위기에서도 반대 의견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를 인식해서인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원전도 녹색 탄소원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도 녹색 분류체계 개편 완료 시점은 8월이 아니라 유동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원전 산업의 방향이 또 한 번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정권을 떠나서 이 녹색 에너지의 그 전환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장기적인 로드맵이 꼭 마련돼야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마지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죠. 그동안 인내해준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예.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국민들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이겨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또 이어 일상 회복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물론 있었지만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는 인구 대비 누적 사망률은 0.04%, 또 누적 치명률은 0.13%로 이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이 김부겸 총리는 다음 정부에서도 잘 대처해 나갈 거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방역에는 정쟁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지만 온 국민이 협조와 인내로 이룬 방역의 성과를 근거도 없이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것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네. 지난 2년, 3년 정도를 돌이켜보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초반부터 대규모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또 엄격한 감염자 추적 및 격리 관리를 통해서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잖아요. 네. 이 백신 확보에서 물론 다른 나라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접종을 진행해 가면서 국민의
86.8%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지금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국민의 협조와 희생 그리고 또 방역 당국의 역할이 모여서 성과가 나온 건데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적은 점으로 많은 불만들이 커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마스크 의무 착용, 또 백신 접종, 자가 진단 키트 적용 이런 새로운 방역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수급 불안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격리 병상이 부족하고 전담 의료진이 없는 것, 또 감염병 전문 병원이 적은 것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또 이번 주부터는 실외 마스크가 해제가 됐는데 지난 어린이날은 노마스크로 맞는 첫 휴일이었잖아요. 네. 이 화면 속에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는 게 좀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1위 소식은 그와 관련된 소식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서 뭐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첫 연휴에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이런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날도 굉장히 이제 뭐 마스크 없이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신규 확진자는 다행히 감소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또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제 정말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수리 모델 예측값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리 모델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한 연구팀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가 지금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 만큼 좀 기대되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뭐 완전히 줄어서 우리가 엔데믹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게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방역 당국 역시 방역이 완화된 만큼 감염 위험이 큰 기저질환자나 60세 이상의 경우는 꼭 4차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지금처럼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일상을 회복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양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부르는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을 경계해왔습니다. 러시아에 중국제 무기가 들어갈 경우 러시아의 전력이 강화되고 전쟁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조짐은 없다는 게 미국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Do you have any signs of any Chinese assistance to Russia and Ukraine? Is that still the same status as before? See no indications. 앞서 침공 3주 만인 지난 3월 18일 러시아 국방차관이 모스크바의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례적인 방문에서 러시아는 탄약과 군용 장비의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서를 가짜 뉴스라면서 계속 일축해왔습니다. 미국의 요구도 요구지만 굳이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They don't want Chinese government to support Russia in military manner. I'd like to hear the Chinese government answer. 我们敦促美方在处理乌克兰问题和对欧关系时，不得以任何方式损害中方的正当权益。 중국은 그러나 타이완 주변과 동중국해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는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모 랴오닝함이 최신의 구축함들을 이끌고 일본 부근 서태평양까지 나가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계속 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과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인류의 문명과 같이 해온 또 한 분야가 있죠. 바로 예술인데요.
세상에 알려진 유명 작품들이나 작가들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과학의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미술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의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또 그의 실크 스크린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우선 앤디 워홀 정말 익숙한 작가긴 한데 어떤 분인지 디렉터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앤디 워홀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네. 이 대표작으로는 마릴린 먼로나 캠벨 스푸켄 이미지를 차용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 1928년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앤디 워홀은 대학 졸업 후 뉴욕으로 옮겨 보그나 하퍼스 바자 같은 매거진의 광고와 일러스트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상업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꾸준히 인지도를 쌓다가 전업 예술가로 행보를 바꿉니다. 이 1960년대부터 캠벨 스푸켄이나 코카콜라 같은 유명 상품의 이미지를 차용해 작업하는데요. 이후에 실크 스크린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서 작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네. 익숙한 작가이기는 하지만 대량으로 작품을 생산한다는 점이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앤디 워홀이 어떤 기법을 사용을 했길래 그 대량 생산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네, 앤디 워홀은 이 실크 스크린 기법을 사용한 작품 대량 생산으로 이 마스터피스, 즉 오리지널 원화에만 주목하던 당시 현대미술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실크 스크린 기법은요, 1800년대부터 이용된 기법으로 주로 인쇄에 활용하던 판화 기법을 회화의 한 방식으로 정착시킨 겁니다. 네. 이 작업 방식은 간단히 요약하면 나무 틀에 실크를 고정하고 빛을 투과시켜서 작업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제 비춰진 도상에 잉크를 묻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감광 유제나 감광기가 필요하고요. 이 실크 스크린 기법은 비용이 비교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의류나 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대중적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 판을 넣어서 모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판화 기법과 달리 좌우가 반전되지 않고 뚫어진 구멍 부분을 잉크가 통과해서 도안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공판화로 분류됩니다. 예. 네, 이런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의 판으로 여러 종류의 잉크와 컬러들을 적용해서 많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네. 뭔가 당시에만 해도 이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작품을 만들어내야만 인정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 방식을 도입했을 때 정말 미국 그 미술계에서는 큰 파격이라는 반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사실 뭐 많은 시도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이제 인쇄 기술 따위를 뭐 사용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사실 미술사에서 많은 변화에 과학 기술의 발전이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예술을 기술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이 미술이나 예술을 뜻하는 아트라는 단어의 기원은 기술이나 기교를 뜻하는 이 테크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제 악기 연주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또 능숙하게 악기를 다루는 그런 훈련이나 무용수들이 이제 신체를 단련하고 동작을 익히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맥락으로도 본 겁니다. 예. 또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그림을 그린다고 다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법이나 방식도 재료를 다루는 법을 체득하고 이제 특히 도제식 공방에서 교육을 거친 후에 비로소 작가로 인정받곤 했습니다. 이제 훗날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작품을 대량 생산하면서 운영하던 이 팩토리라는 스튜디오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예. 이제 작업을 보조해줄 어시스트를 고용해서 자신과 함께 이제 작품을 제작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 앤디 워홀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많은 기법들 중에서도 왜 하필 그 실크 스크린 기법에 주목을 했을까요? 앤디 워홀이 했던 말들 중에 이제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도 나와 같은 코카콜라를 마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이제 빈부의 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코카콜라와 같은 아이템으로 현대 소비 사회의 특징을 나타낸 건데요. 당시 미술계에서 전위적으로 활동했던 앤디 워홀은 이제 예술이란 대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사실 요즘은 앤디 워홀의 작품을 좀 굉장히 비싼 작품으로 분류를 하지만 앤디
앤디 워홀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작품을 좀 대량 생산해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값에 팔았다고 하거든요. 예. 작품을 통해서 전통적인 미술과 이제 대중 미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던 앤디 워홀은 이 미술 작품을 쉽게 제작하고 배포하게 함으로써 마치 상품처럼 간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제 간편하게 제작 가능하고 이제 하나의 판이 완성이 되면 짧은 시간 동안 수십에서 수백 장을 금방 찍어낼 수 있는 이 실크 스크린 기법이 또 이런 앤디 워홀의 의도와 딱 맞았던 방식인 겁니다. 네, 이 팩토리라는 그 스튜디오에 좀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많이 초대해서 작업 방식이라던가 어떤 영감에 대해서 서로 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술이란 대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신념과 딱 맞는 기법이 바로 실크 스크린 기법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실크 스크린으로 그 복제하듯이 만든 작품들은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 네. 그 앤디 워홀은 뭐 복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복이나 복제라고 해서 다 그것들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상품들, 이 어떤 상품은 맛에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품들은 외관이 살짝 이제 다르게 제작되기도 하잖아요. 네. 종종 뭐 불량품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앤디 워홀의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캠벨스프 캔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같은 도안을 사용했지만 캔마다 이름을 다르게 주기도 했고요. 또 마릴린 먼로 시리즈도 비교해보면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자신의 작업실을 팩토리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지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실크 스크린 기법이 단순히 하나의 기법에서 넘어서 이 미술사적으로도 좀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앤디 워홀의 작품을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나요? 지금 현지 시각으로 5월 9일에 이제 열리는 뉴욕 크리스티 경매 출품 목록에 안 그래도 이제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작품 중 하나인 샷 세이지 블루 메릴린이라는 작품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경매 시작가가 2억 달러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네, 이제 역대 최고 낙찰가 기록을 세웠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 당시에 4억 5천만 달러로 한화 약 5,495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시작가가 1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이제 앤디 워홀의 작품이 2배 높은 2억 달러로 시작이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번 이 작품이 최고 낙찰가를 경신하는 게 아니냐 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구경을 좀 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억 달러면 한화로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나중에 얼마나 이제 그 낙찰가가 나올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자, 그 실크 스크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 실크 스크린이 아니더라도 판화로 유명한 다른 작가는 또 누가 있나요? 일단 뭐 국내 작가 중에서는 황규백, 화백을 꼽고 싶은데요. 네. 주로 이제 프랑스 파리와 뉴욕 그리고 서울을 오가면서 활동을 했는데 뉴욕 시절에 이미 세계적인 판화로 명성을 누렸고요. 특히 이제 바늘로 동판을 직접 긁어서 작업하는 메조틴트라는 기법을 현대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포스터를 작업했을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인 판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해외 작가 중에는 일본의 앤디 워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무라카미 타카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꽃 모양의 플라워 페이스 작품이 아마 가장 익숙하실 텐데 우리나라 빅뱅의 지드래곤이 한때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이 타카시의 플라워 페이스 옷을 입고 나와서 그때 이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라워 페이스 도상의 판화도 에디션으로 현재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중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 미술의 장벽을 낮추는데 과학의 역할이 참 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미술 속 숨어있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아트 디렉터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명한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홀든소프 편집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소프 편집장은 백악관이 코로나19 종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기보다는 백신 접종 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국인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감염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며 심지어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조차 의료 자원이 불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백신 전문가인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비켜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한울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철판 표면 부식과 눌림, 도장 박리 등 결함 454개소가 발견돼 용접 보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난청의 시각장애가 겹친 노인은 치매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보스턴대 의대 연구팀은 1991년에서 1999년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307명의 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청이나 시각장애 가운데 하나를 앓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정상 노인과 비교해 1.72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청과 시각장애를 동시에 앓은 노인은 정상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2.6배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청각과 시력 손상이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우울증을 유발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달에 존재하는 물이나 토양 등 우주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연구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3일에서 4일 연구원 내 누리홀에서 제1회 우주 현지자원 활용기술 국제 워크숍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미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제니퍼 헬드만 박사는 달 자원의 특성과 가상 미션 시뮬레이션 시스템, 달의 물 처리 기술, 달 시추 기술 등을 소개했습니다. 김경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달에 존재하는 물과 산소, 광물 등을 추출하는 핵심 기술 개발을 소개하고 자원 추출 장치 등 탐사용 장비 개발 연구 현황과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드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철도시설물 안전점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기간시설 안전점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